안녕하세요. 민석기입니다. 이번 주 해설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런저런 일정들로 굉장히 좀 바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느라고 좀 바쁜 시간들이 이제 계속되고 할 텐데, 선생님들도 굉장히 바빠서 이런 일정들 맞추기가 굉장히 힘이 드네요.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 하나라도 제대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7번째 해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취득시효라는 주제고요. 취득시효는 우리가 부동산 취득시효 중에 특히 점유취득시효 중심으로 학습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 점유취득시효를 후기에 공부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될 사안이 세 가지인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자주평은 공연하게 점유를 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나 발생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는데,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그 순간에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 청구권이 자동 발생되기 때문에 이 지점을 조정을 할 수 없고, 항상 이 20년 되는 순간에 점유자가 걸리자 20년 되는 순간에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걸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질상 소유권이 없었던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다 보니까, 등기를 하는 순간에는 소유권이 없어서 성질상으로는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일 수밖에 없고, 채권적 청구권이 되다 보면 20년 순간에 결정된 그 채권자와 그 채무자 사이에만 인정되는 권리니까, 이후에 당사자가 바뀌면 등기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개념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20년 순간이 중요하니까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즉 20년 계산의 기준점이 중요하겠고요. 이 기준점은 점유 개시일이 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기산점을 선택하게 되면은 20년 순간이 달라지면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시효기간 내내 전혀 변경이 없다면 어디를 기산점으로 하던 등기 의무자가 항상 똑같을 거라서 등기 청구가 가능해질 거기 때문에 이때에는 예외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득시효의 경우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등기 시점이 아니라 점유 개시일, 점유 개시일에 소급해서 처음부터 소유자였던 것처럼 인정을 해주는 이런 소급적 소유권 취득을 인정을 해서, 시효 완성자가 그간의 사용이 타인 토지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취득시효에 따라 등기를 하면 전체 기간이 자기 소유물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거 외워서도 풀 수는 있겠고요. 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등기를 청구할 때는 소유권이 없을 테고,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맞는 질문이네요. 두 번째,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사실상 1번 지문과 2번 지문은 같은 내용이에요.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느냐는 질문은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하는 질문이 되는 건데,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럼 소멸시효에 걸린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소유권이나 물건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항상 존재해야 되고 시효에 안 걸릴 텐데,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이 권리를 가지고서도 행사를 하지 않으면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소멸시효로 소멸할 수도 있는 권리라는 점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 명의인의 변경이 있으면 이라고 했네요. 시효 완성자는 변경된 등기 명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을 보실 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요. 그 얘기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다 결정이 된 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 결정이 됐으니까 그 상태에서 등기 명의인의 변경이 있었다. 그럼 소유자 쪽에서 변동사항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 이 변경된 소유자, 변경된 등기 명의인은 20년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소리가 돼요. 그 얘기는 또 바꾸어 말하면, 등기청구권의 채권자 채무자 결정된 이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등기청구권의 채무자가 될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럼 시효 완성자가 갖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채무자한테만 해야 되는 채권적 청구권인데, 자, 그러면 변경된 등기 명의 채무자 아니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 돼줘야 되겠죠. 그죠?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물론 이제 시험이 임박하게 되면은 시효 완성 후인지 전인지, 그리고 등기 명의인이 변경된 건지 점유자가 변경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계적으로 찾아서 문제를 풀게 되겠지만, 처음에 학습하실 때에는 결국은 또 이 3번 지문도 1번 지문과 2번 지문의 응용 버전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자, 등기 명의인이 바뀌면 채무자 아닌 사람에게 못한다는 원리로 이해를 해 주셔야 또 다른 내용으로 이어져 갈 때 이걸 외우지 않고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개념을 이용해서 3번 지문이 좀 복잡해졌지만 암기사항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자, 4번 지문입니다. 점유취득 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전등기를 격려받은 자는 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는데, 자, 등기를 격려받았죠. 그러니까 자,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닌데, 자, 여기서는 취득한다는 측면보다 그 시점,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시점이 아니라 점유 개시 시점에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5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5번 지문에 점유취득 시 완성한 소유 점유자도 그동안 사용에 대한 대가를 소유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 자, 4번 지문의 응용 버전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점유 개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럼 등기 시점이 아니라 점유 개시 시점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그럼 처음부터 소유자였던 걸로 바뀌는 거고, 그러면 시효를 완성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등기만 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전체 자기 소유물로 변하는 입장이라서 그동안에 그 시효 기간 동안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자기 땅을 사용하는 대가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걸 소유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고, 자, 다음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 이제 공유에 관한 질문들을 뽑아봤는데요. 자, 암기가 살짝은 필요한 부분이겠고 이것도 응용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내용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일단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지분은 개인재산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각자가 자유롭게 자기 지분을 어떻게든 할 수가 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겠고요. 하지만 처분하려는 게 지분이 아니라 공유물이 되게 되면 이건 내 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지분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원, 소유자 전원이, 지분권자 전원이 동의를 해야 그래야지 처분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일단 처분 개념에서는 지분 처분인지 공유물 처분인지를 비교해 가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또 조금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때는 지분이 공유물 전체에 섞여 있기 때문에 각자가 지분의 비율로 전체를 사용한다. 누구 혼자만의 소유가 아니니까 사용도 지분의 비율로, 수익금도 지분의 비율로 가져간다라고 해주셔야 되겠고, 이 사용 수익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관리행위라고 하는데, 자, 그럼 관리행위는 결론이 나야 하는 거니까, 자, 임대를 하든 사용을 하든 지분 과반수로 결정을 해서 사용이나 수익을 하고 그 사용이나 수익을 하는 비율은 지분의 비율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은 과반수로 결정, 실제 사용이나 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유물에 관한 관리 행위들 중에서 특히 보존행위라고 분류가 되는 것들, 지키는 것들이고, 자, 공유물에는 모든 공유자 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세 가지가 한꺼번에 좀 연동돼서 출제가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 공유물의 사용 수익 방법 결정은 지분 과반수로, 구체적인 사용 수익의 배분은 지분의 비율로, 그리고 사용 수익 개념이 아니라 지키는 개념의 행동들은 각자가 단독으로 하게 된다. 자, 이거 일단 조문을 좀 외워주시고요. 자, 이 조문을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를 잡아야 될 부분은 지분을 처분하는구나. 자, 그러면 자기 지분 처분하는 거니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 지분은 틀린 지분이 되겠죠. 그죠? 내가 내 재산 처분할 때 다른 사람 동의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질문, 자, 공유자가 공유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처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 일부라는 말은 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공유물 처분이라고 키워드가 잡혀야 되겠습니다. 공유물을 처분하는 거니까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의도적으로 제가 1번과 2번을 거의 유사한 표현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약간의 차이처럼 보이고 특히 2번 지문에서 일부라는 말을 써서 1번 지문과 같은 내용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형식의 기출지문인데 자, 그럼 문제를 푸실 때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전원 동의가 필요 없고 각자가 공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모든 공유자의 지분이 팔리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구별해서 잘 해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3번 질문입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3분의 1 지분권자 을이에요. 그러면 을의 지분 비율이 지금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지분권자. 자, 을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결국 이 지문은 1번과 같은 내용이 되는데 이렇게 사례로 가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건 지분을 처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비율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무시하고 3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지분 처분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다가 되어야 하겠죠. 그죠? 있어야 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로 나오더라도 1번과 크게 차이 없이 풀 수 있도록 결국은 이건 1번 지문이랑 3번 지문은 동일한 내용으로 평가가 돼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4번 보죠. 자, 갑과 을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는 공유물의 임대 행위는 답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임대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 임대로 인한 수익금을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 임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분 과반수로 해줘야 되겠는데 자 지금 갑의 지분이 그럼 몇 분의 몇이냐 보면 각각 2분의 1 지분이에요. 그럼 2분의 1 지분은 과반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2분의 1은 그저 반이지 과반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갑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저 과반수가 안 되니까 둘이 갑과 을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5번 질문입니다. 갑과 을이 또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예요. 잠깐 임대행위를 물어봤지만 이번에는 지키는 행동, 보존행위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지분이 있는 공유자는 누구든지 그 공유 지분을 지켜야 되겠으니까 이때는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4번하고 5번도 최대한 비슷한 지분 비율과 최대한 비슷한 지분 형식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임대를 물어보는지 보존을 물어보는지를 일단 찾아내 주셔야 되겠고 임대에 관한 결정은 과반수로 보존에 관한 행동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구별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나 3분의 1로 나왔을 때까지 고려해 본다면 자, 갑이 만약 3분의 2 같은 과반수 지분이라면 4번도 맞는 지분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과반수가 안 되는 2분의 1이니까 틀린 지분이 된 거고요. 5번 지문은 갑의 지분이 3분의 2든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상관없이 다 맞는 지분이 될 거라서 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각각의 문제를 풀 때 문제 유형을 좀 많이 다뤄보시다 보면 임대에 관한 건 어떤 기준으로 보존에 관한 건 어떤 기준으로 처분에 관한 건 어떤 기준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지금 이 우측에 있는 정리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많이 연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자, 지상권하고 토지 전세권. 전세권은 건물도 가능하지만 지금 지상권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토지 전세권하고의 공통점과 차이점 좀 비교를 좀 해놨는데 자, 일단 공통점 위주로 보시면 지상권, 전세권 전부 다 물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지상권은 양도가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아예 양도 금지가 불가능하도록 되겠고 전세권은 후일에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양도 금지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차이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차이점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임차권과 달리 양도가 자유롭다. 그리고 이번에 전세권이든 지상권이든 다 용익 물건이기 때문에 용익 물건이라면 토지의 일부에도 가능하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을 소상전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전부 다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이 전부 다 준용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찬가지 원리로 상린관계, 주의토지 토용권이나 인지사용 청구권 등등의 규정들도 그대로 지상권 전세권에 모두 준용되고 있었고 그리고 토지에 국한해서 본다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양쪽에서 다 인정이 될 수 있겠고, 물론 토지 임대차에서도 인정이 되는 관계로 우리가 학습을 토지 임대차 쪽에서 주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상권이나 토지 전세권에도 얼마나 인정될 수 있겠고요. 또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지상권, 전세권 둘 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공통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점도 많고 조금은 또 차이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유기적으로 이해를 해서, 예를 들어 용익물권이니까 2번 지문에 일부 설정이 가능하고 1번 지문에 양도가 자유롭고, 그리고 또 성질상 사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고 상린관계 준용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물권이니까 지상물 토지 사용하니까 지상물 매수청구권 인정되고, 또 물권이니까 필요비 인정되지 않고, 이렇게 성질에 따라 공통점이 생겨나는 거니까 성질을 토대로 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도록 하죠. 자,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물어본 게 일단 지상권인지 전세권인지 임차권인지 봐야 되겠고요.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렇죠? 양도할 수 있다. 자,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원칙을 물어봤으니까 전세권도 물권이면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그죠?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지상권은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자, 설정행위로 양도 금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지상권이 아니라 전세권이죠. 그래서 이걸 학습을 하실 때 있다 없다가 틀렸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지상권은 양도 금지할 수 없고, 이 자리에 전세권이 들어가면 맞는 말이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질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질문.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즉 지상권, 전세권 둘 다 용익 물권이죠. 그러면 일부만 사용할 때에는 일부의 설정도 가능하다. 있다가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5번 질문. 지상권자도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될 수 있다. 자, 맞겠죠? 자, 지상권에는 상린관계 조문이 준용되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과 같은 상린관계 쪽에서 학습한 권리관계는 다 같이 인정을 할 수가 있겠다가 되겠고요. 지상권자도 인접지를 통행을 해야 또 출입을 하니까 소유자만 통행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 또는 전세권, 임차인도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6번 전세권자도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린 질문이 있는데, 임대차와의 비교 차원에서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필요비는 인정이 안 되고 유익비만 인정이 돼요. 근데 묶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세권 공부하실 때는 항상 필요비는 안 되고 유익비는 가능하다. 그럼 지상권도 마찬가지고요. 자, 임대차는 필요비, 유익비가 모두 또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구별함기를 좀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자, 지역권이라는 아주 특이한 권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출제해서 매년 쓰고 있는데요. 자, 지역권의 특징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자,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유역지의 부종한 권리라는 거예요. 즉 땅을 위한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직접 이걸 물어보진 않지만 등기부에 지역권자 이름을 등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걸 통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전부 다 해결하는 거니까 원리로서 이 원인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두 번째, 지역권은 용익물권이지만 점유를 하지 않는 권리라는 측면이 특이해서 점유를 하지 않다 보니까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 또 시효 취득할 때에도 그냥은 안 되고 계속되고 표현되고, 특히 이 표현된 것만 시효 취득이 가능하고, 또 점유를 하니까 행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20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시효 소멸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들이 전부 다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현상이니까, 자, 그러면 초기 학습하실 때 항상 결과를 외우시기보다는 이 원인을 잘 이해하고, 자, 이제 문제는 이걸 적용할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죠. 1번입니다. 자, 지역권은 요역지의 일부를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역권은 등기부에 지역권자 이름 대신에 요역지 지번을 적어요. 그러면 요역지의
지번을 등기부에 전부 다 적게 되니까 요역지 일부를 적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역지는 일부가 될 수 없고 승역지는 일부가 될 수 있는데 요역지 일부가 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는데, 자, 이건 제가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이 프린트물로 나갈 때 이 지역권 요역지 일부를 설정할 수 있다가 정답이 오지문으로 오표기가 나가서 제가 일부 학생들한테는 오표기 지문이라고 정답을 수정을 해 드렸는데, 혹시 문제 혼자 풀다가 혼란이 생기신 분들은 정답을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새벽에 작업을 하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시간도 이제 새벽 1시를 달려가는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실수가 나오는데, 항상 이상점이 생기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실수로 표기는 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항상 수정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도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정답을 X지문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2번 지문입니다. 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한 권리, 붙어 다니는 권리. 자, 그러면 이건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자, 등기부에 지역권자 이름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역권자와 요역지 소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이 2번 지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할 때 등기부에 지역권자 이름 안 등기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분리양도는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좀 적게 외울 수 있겠죠. 또 3번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부엔 지번을 적을 테고, 그러면 다른 공유자도 각 지번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지역권을 취득한다가 맞는 질문 되겠네요. 자, 이 3번 질문도 결국은 등기부의 지역권자 이름 대신에 요역지 지번을 적는다는 현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자, 추가 암기 없이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4번입니다. 요역지 공유자 1에 의한 지역권 취득 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수업 시간에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아무리 의미를 알아도 글자로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죠. 취득 중단은 없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 밑따라 넣었으니까 틀린 점이 되겠고, 자, 취득 시효를 중단시킨다는 건 취득 시효를 하려고 하는 지역권자의 행동을 멈추게 만든다는 걸 말하는데, 근데 자,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그렇게 중단시키지 않으면 누군가는 취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모두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는 지문인데, 이 뒷부분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라는 이 지문이 소멸시효 중단에서 또 사용되고 있는 지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취득시효 중단 문장이랑 소멸시효 중단 문장을 잘라서 이어 붙였을 때 전혀 이질감 없이 느껴져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빨리 풀려면 취득 중단은 없다 이렇게 잇따라 나오면 X 이렇게 해주시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수가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정확하게 취득 중단 없다, 소멸 중단 있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되겠고요. 5번입니다. 자,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한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있지만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만 있고 반환 청구권이 없는 형태의 물권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서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죠. 통상 물권들은 지배권이라 시효 소멸은 없기 마련인데 지역권은 또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면 시효로 소멸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하고 6번 지문은 지역권이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는 지역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때 지역권자 이름 대신 요역지 지번을 기재를 하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현상. 그러면 사실은 이 6개 지문은 원인 2개만 알면 그러면 추가 암기는 없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시험에서는 이 문장들이 직접 출제가 되는 조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보고 어떤 식으로 틀린 질문 만드는지 패턴 파악해서 눈에 익혀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단원은 아니고 이 단원을 우리가 눈에 잘 익혀서 잘 숙달만 하면 다른 단원은 어려운 문제 풀어서 한 문제를 맞출 때 지역권은 기본적인 암기사항 또 최소한의 암기사항으로 줄여서도 같은 몇 점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잘 관리를 해서 점수로 이어질 수 있는 단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잘 학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7번째 시간 같이 해봤습니다. 이쪽 뒤쪽 강론으로 오다 보면은 암기 사항들이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용익물권 쪽에 존속기간이라든가 또는 뭐 지역권 쪽에 조문 암기 사항이라든가 또 공유도 사례로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문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암기를 좀 동반하게 되는데, 근데 시험이라는 건 원래 암기를 전혀 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암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꾸준히 보고, 그래도 타 과목에 비해서는 원리를 통해서 내용을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초적인 부분을 잘 다져서 후반부에는 민법이 암기사항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가 잘 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직 2월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아직 공부할 수 시간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의 선배님들도 대략 한 5월 달부터는 기본적인 암기사항 잘 외워서 문제풀이에 잘 적응했던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잘 하시면 5월부터는 안정적인 점수를 좀 유지를 하면서 시험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때까지는 좀 참고 열심히 기본학습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